자, 여러분, 정치와 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가 뭘까요? 제목이 길게 나오네요.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법의 의미와 이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나왔네요. 그런데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도 선생님은 법 없이 살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럼 과연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단순한 생물학적인 이른바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의 존엄과 가치와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여러분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법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법이란 것은 화면을 보시면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정치 시간에 정치의 여러 기능 가운데 우리 사회생활의 안정, 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런 말씀을 들어본 바가 있으시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존중받는 그러한 사회이겠지만 서로 입장과 이해관계가 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그러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 성원들이 오랜 세월의 삶을 통해서 이른바 우리의 삶에서의 다양한 갈등과 이해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의 생활의 준칙을 만들었죠. 그것을 우리는 사회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규범의 영역에 속하는 대표적인 것들은 법이 있겠고요. 첫 번째, 법과 도덕, 그리고 관습과 종교,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법은 다른 세 가지와 구분되는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법과 도덕과 관습과 종교는 다 사회 규범이므로 행위의 준칙이죠. 그럼 문제는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 않는 행동에 대해서 사회가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까가 관건이 됩니다. 자, 법은 어떻습니까? 아주 다양한 법들은 이른바 우리의 이해관계와 나의 이익과 나의 입장과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것들은 우리 모두 따라야 하고, 그 법을 어길 경우에 우리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외국에서 입국한 이른바 교포들이 자가격리 2주를 지켜야 되는데 그 격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우나를 가고 식당을 가고 해서 몇 번 반복돼 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구속되었다, 이런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법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소위 강제력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 사회성원의 행동을 강제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죠. 에 반하여 도덕은 어떻습니까? 도덕을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회적인 비난을 받겠죠. 우리가 흔히 어릴 때 많이 듣던 집에서 도대체 무엇을 가정교육이 부모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는 다 도덕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관습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관습이란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의 공통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립된 사회 규범이겠죠. 자, 예를 들어 저는 늘 궁금한 게 남자는 바지만 입을 수 있습니다. 에 반하여 여성들은 바지, 치마, 심지어 치마바지까지 입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치마를 입고 학교에 와서 교실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아빠가 레이스 달린 엄마의 브라우스를 입고 출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찰이 출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국가가 개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습을 어기면 사회적인 조롱의 대상이 될 뿐이죠. 종교적 계율은 어떠한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사회 규범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사회 규범을 어겼다,
그럴 경우에 이른바 문제가 생기면 종교를 버리면 됩니다. 교회를 가지 않고 성당을 가지 않고 절을 가지 아니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즉 도덕과 관습과 종교와 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력의 유무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법학자인 엘리네크라는 사람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즉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으로 통칭되는 수많은 사회 규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유지와 존속,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을 법이라고 칭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럼 대표적인 도덕과 법의 내용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구성원들의 사회적 행위를 그 사회가 옳다,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는 기본적인 장치가 되겠죠. 즉 법을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회 규범이죠. 그런데 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입니다. 나의 순수한 의지에 따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법은 그 법의 이면에 숨어져 있는 소위 법을 어긴 자에 대한 강제, 제재, 처벌에 의해서 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만 되는 것들이죠. 에 반하여 도덕은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서 도덕을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아니한가가 결정될 수 있는 셈이죠. 자, 또한 법은 행위와 결과를 중시합니다. 어떤 행위의 동기보다는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법적인 제재의 유무가 결정되죠. 에 반하여 도덕은 동기를 중시합니다. 왜 그런 행위를 했으며 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했는가 그 행위의 동기를 가지고 도덕적인 판단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법엔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함께 존재합니다. 에 반하여 도덕은 오로지 의무만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교재 6쪽, 수능 특강 6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법의 이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토마스주의,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세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나타나 있네요. 자, 법의 이념을 토마스주의의 이른바 법철학자들은 공동선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공리주의 법철학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법의 이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에 반하여 마르크스주의의 법철학자들은 법의 이념이란 지배 계급의 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럼 법의 이념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법의 이념이란 말은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이 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법의 이념이란 결국 법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법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법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즉 가장 쉽게 말하면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시대와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법의 이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합니다만, 자,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법의 이념으로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있는 이론을 제시한 사람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라드브르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세 가지가 오늘 보편적인 법의 이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정의란 것은 무엇인가부터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의란 말은 올바름이죠. 올바름. 자, 여러분들 남자 동생 아이들이 있으면 장난감 칼을 들고 놀면서 나는 정의의 사자다. 또는 여러분도 어릴 때 본 적이 있는 만화 영화를 보시면 만화 영화의 주제는 대부분 정의죠. 지구를 구하거나 악당을 물리치거나 정의, 저스티스, 올바름이죠. 자, 화면을 보시면 법이 실현코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또는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라고 나와 있고 그 본질적 내용은 바로 평등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또는 1학년 때 공부한 소위 민주주의 정치를 공부하시면 민주정치의 이념을 배우죠. 그게 보시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실현, 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이다.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 중요한 가치의 기둥이 두 가지가 있죠. 소위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각종의 국민의 기본권들이죠. 즉 그런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 민주정치의 근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이념에서의 정의의 핵심은 바로 평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평등, 정의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정의를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자, 보시면 정의를 둘로 나누었어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 평균이 뭔지 아시죠? 이번 중간고사 국영수 평균이 얼마? 수능의 평균 몇 등급이 되어야 인서울이 가능하다? 평균, 그 평균입니다. 배분이란 말은 나눈다는 이야기죠. 나눈다. 자, 보시면 이 평균적 정의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면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모든 형식상 완전히 평등한에 반하여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또는 실질적 또는 비례적 평등으로 표현을 하죠. 자, 절대와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과 수능은 뭐로 성적이 나오는가요? 그렇죠. 등급이죠. 내가 국어, 영어, 수학에서 몇 문제, 몇 점, 원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관계없이 전체 응시자의 4%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에 반하여 과거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서 학교 내신 성적은 수우미양가라 해서 절대 평가였습니다. 90점 이상이 한 학급에 1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관계없이 90점이 넘으면 전부 다 수란 평가를 받은 거죠. 90점이란 기준을 가지고 90점이란 점수를 갖추면 즉 형식적으로 절대적으로 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수능과 내신평가는 점수와 관계없죠. 상대적 비율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같게 취급하라. 즉 선천적이거나 후천적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같게 취급하라. 배분적 정의는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라.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균은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어릴 때 집에 전자오락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는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주로 놀이는 동네 마당이나 또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이었죠. 그때 달리기 이런 시합을 많이 했어요. 자, 달리기 동네 아이들이 다 모입니다. 10살짜리, 12살짜리, 9살짜리, 7살짜리 여자아이, 남자아이 다 모여가지고 똑같은 출발선상에 서서 동시에 출발, 땅으로 경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 평등일까요? 상대적 평등일까요? 가끔 동네 어른들이 또는 형들이 너는 나이가 어리니까, 너는 여자이니까, 너는 몸이 약하니까 너는 앞에서 한 10m나 20m 미리 출발하라. 출발선을 서로 다르게 정리를 해줘 달리기 시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개인 간의 연령, 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한 다른 것은 출발선을 서로 다르게 연결이 됩니까? 예, 이 평균적 정의는 주로 정치적 영역에서 주로 많이 적용됩니다. 가장 쉬운 예가 지금 국회의원 총선 기간이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의 선거의 사례 원칙이 있습니다. 직접 비밀 평등 보통.
자, 보통선거란 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보통선거란 일정한 연령에 달한 자에겐 학력, 재산, 성별, 종교와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거권, 투표권을 준다는 이야기죠. 평등선거는 뭘까요? 역시 학력, 재산, 신분 등과 전혀 관계없이 선거권, 투표권은 누구에게나 한 표, 똑같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은 평균적 정의, 즉 절대적 형식적 평등에 해당되는 예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배분적 정의는 우리 사회에 아주 보편적인 사회 경제적으로는 거의 배분적 정의와 상대적 실질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 우리가 흔히 듣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대표적 내용 가운데 하나죠.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삶의 영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죠. 또는 누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세금의 제도 가운데 우리나라는 누진세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란 소득을 포함한 이른바 과세, 세금을 부과할 대상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으로 이야기한다면 100만 원 벌든 1000만 원 벌든 세금을 10만 원씩 내. 또는 100만 원 버는 사람도 10%,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10%씩 내. 세금의 액수가 같거나 또는 세금의 비율이 같으면 이건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 되는 거죠. 에 반하여 오늘날 누진세제라는 것은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세금을 내지 마세요. 1000만 원 버시면 30%를 내세요. 1억 원을 버시면 50%를 내세요. 하여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의 비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즉 다른 것은 다르게 소득이 다르면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림은 여성의 참정권, 여성이 투표를 하러 가니까 남성들이 말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의 실제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단원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여러분 비버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버리지, 요라메스 무덤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인류 사회에 이론적으로 정착시킨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법의 이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목적성. 한목적성, 목적에 부합된다. 이런 이야기죠. 법은 그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 사회가 요구하는 올바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의란 것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한목적성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시대 또는 국가에 따라서 그 한목적성이 다를 것이고 그에 의해 법의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시면 근대사회와 현대사회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근대사회란 것은 이른바 중세 이후의 절대왕정에 대항한 시민혁명을 통하여 이른바 봉건체제를 무너뜨리고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한 또는 선부인권서에 입각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그러한 근대 국가가 성립되고 발전하죠. 하여는 그것을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라 그럽니다. 자유방임이란 말에서 강조가 되듯이 이 근대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보장입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 The Invisible Hand라 되어 있죠. 여러분 중3 때 공부한 경제 파트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죠. 국가는 개별적인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에 전혀 간섭하지 말라. 자유방임하라. 그럼 소위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국가 개입 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하여 근대의 이른바 자유방임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럼 당시 법률들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의 내용으로
가득 찬 법률이 존재했겠죠. 그러다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복지국가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병폐가 심각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 불안정과 불평등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라는 개념이죠. 복지국가.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근대의 자유방임주의 국가와 다르게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즉 개인의 이익과 이른바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하여 개인의 권리와 개인의 이익에 제한을 가하는 다양한 이른바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회법의 영역에서의 수많은 법률이 등장하여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이익에 간섭하고 개입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 복지국가에서의 법률의 내용은 당연히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과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법은 구성되고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법의 이념입니다. 법적 안정성. 자, 안정이란 말. 법이란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우리 개인의 삶이 안정된 상태에서 보호받는 그것이 중요한 법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안정된 사회, 우리 개개인의 삶이 안정된 속에서 우리의 질서로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법적 안정성인데 그 법적 안정성이 갖추어지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죠. 자, 첫 번째 뭡니까? 법의 변동이 잦아서는 안 된다. 법이 어제 만들어진 법이 한 달 뒤에 없어지고 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법의 내용이 바뀌고 A일 땐 B이다 라는 법의 내용이 A일 땐 C가 되고 A일 땐 D가 되고 이렇게 법이 자꾸만 왔다 갔다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 현재 우리 사회의 법적인 규범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공통의 인식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본의 아닌 법을 어기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겠죠. 하여 안정된 국민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법의 내용의 변동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두 번째, 법의 내용의 명확성입니다. 명확하란 말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누가 그 법을 보더라도 그 법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즉 사람들마다 그 법의 내용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게 된다면 이미 그 법은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의 안정된 삶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법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의 내용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 현실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 정치적 여건, 물리적, 자연적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이어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법의 내용으로 포함된다면 그것은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역시 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셈이죠. 자, 마지막 이야기. 법이 국민의 법의식과 일치해야 한다. 자,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법의식 또는 법감정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 살인이 아니죠.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토론을 많이 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토론의 논제니까요. 그 토론에서 꼭 등장하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죠. 사람을 살해한 흉악한 범죄에 대한 이른바 사회적 처벌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인 법의식과 법 감정을 가지고 주로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그런 논거로 많이 사용을 하셨죠.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 이른바 여러 흉악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들의 이른바 얼굴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등 이른바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은 저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얼굴과 신상을 보호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에 대한 국민들의 소위 법의식, 법감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흉악한 범죄인들의 경우는 이른바 그 얼굴과 신상이 공개가 되고 있죠. 최근에도 젊은 친구 하나의 얼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법의 의미, 법이란 게 무엇이냐? 사회의 규범 중 하나이고 다른 사회의 규범과 다르게 강제성,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반영되므로 상대적이겠죠. 두 번째 이른바 주제는 법의 이념이었습니다. 법이 무엇을 추구하는가? 즉 가장 간단히 본다면 법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정의였죠. 정의는 올바름. 근데 이 궁극적 목표인 정의를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른바 평등의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라는 말은 결국 절대적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고 상대적 비례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균적 정의와 절대 형식의 평등, 배분적 정의와 상대 비례적 평등을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한목적성이었죠. 그 법의 내용과 형식이 그 사회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고, 그러므로 사회의 시대적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법의 내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정된 삶에 필요한 조건이므로 법률이 함부로 바뀌거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법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국민의 법의식과 동떨어진 그런 법은 법적 안정성이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니케의 여신상, 정의 여신상이죠. 칼은 강제력을 의미합니다. 그죠? 저울은 평등을 의미하겠죠. 눈은 차별하지 않겠다. 역시 평등을 의미하겠죠. 자, 정의는 누구에게나 정의로울까? 정의는 누구에게나 정의로울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정의의 기준은 대한민국 5,100만 국민 모두에게 정의로운 기준으로 작용할까요? 이 문장은, 이 명제는 추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른바 중요한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심심하거나 졸리거나 공부하기 싫을 때 한번 정의는 누구에게나 정의로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법의 의미와 이념 주제에 대한 오늘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만납시다. 안녕.